여긴 이제 제 집이니까 나가세요. 밖에서 노숙을 하시든지 아무튼 집 팔아야 되니까 빨리 나가요. 경상북도 영천시 외곽 그곳에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 알람도 없이 눈을 뜨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62살의 정말순, 그녀의 하루는 어둠 속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서는 순간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납니다. 관절염이 심해진 지 오래지만 병원 갈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옆에 누운 남편 김철수는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3년, 그는 더 이상 농사일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병원비로 빚만 1,000만 원이 넘게 쌓였고 그나마 있던 트럭도 팔아야 했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시멘트 바닥은 차갑고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을 내뿜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아닌 연탄 아궁이에 불을 지핍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녀의 얼굴을 덮습니다. 기침이 나오지만 참습니다. 시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니까요. 흰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그리고 나물 3가지. 매일 똑같은 메뉴지만 정성만큼은 한결같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굳어 칼질조차 쉽지 않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85의 시어머니와 88의 시아버지, 두 분 모두 거동이 불편해 식사를 방에서 하십니다. 아침 6시 말수는 쟁반에 밥상을 차려 시부모 방으로 들어갑니다. 무거운 쟁반을 들고 좁은 복도를 지나며 허리가 휜니다. 시어머니는 까칠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고, 밥이 왜 이렇게 되게 지었냐고, 김치가 왜 이렇게 신맛이 나냐고. 말수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합니다. 변명은 하지 않습니다. 변명하면 더 혼나니까요. 시아버지는 말이 없지만 눈빛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상을 내려놓고 나오는 그녀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계속됩니다. 며느리 주제에 밥도 제대로 못하냐고, 시집와서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저 모양이냐고. 방문을 닫는 순간 말순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곧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남편과 자신의 아침을 먹어야 하니까요. 식탁에 앉아 찬밥에 된장만 비벼 먹습니다. 반찬은 시부모님 드시고 남은 것, 그마저도 남편이 먹을까봐 조금만 덜어냅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방에 누워 텔레비전만 봅니다. 말수는 혼자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이제 밭으로 나가야 할 시간입니다. 밭일은 지옥입니다. 100평도 안 되는 작은 밭이지만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벅찹니다. 고추, 배추, 무, 상추. 심고 가꾸고 거두는 모든 과정을 혼자 합니다. 오전 내내 허리를 굽히고 있으면 일어설 때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빈혈이 있지만 영양제 살 돈이 없습니다. 점심은 밭에서 김밥 하나로 때웁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에 파는 그 싸구려 김밥. 물은 반엽 개울물을 떠서 마십니다. 오후에는 시부모님 점심을 챙기러 집에 들어갑니다. 또다시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만입니다. 국이 싱겁다고 밥이 질다고 그녀의 잔소리는 끝이 없습니다. 저녁 무렵 말수는 밭에서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합니다. 또다시 같은 일상의 반복. 시부모님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합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침대에 쓰러지듯 눕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프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자고 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대체 왜 이 모양일까? 20살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행은커녕 외식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결혼 초부터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시댁에서는 그것을 평생의 죄로 만들었습니다. 대를 잇지 못한 며느리, 쓸모없는 여자, 밥만 축내는 존재. 온갖 모욕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시댁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며느리 탓이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도망칠 곳도 없었고 돌아갈 친정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이 지옥 같은 시골집에서 평생을 갇혀 살아야 하는 운명. 새벽 4시 반,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 말순에게는 1년 중 가장 지옥 같은 시간입니다. 명절 준비는 보름 전부터 시작됩니다. 시장을 보러 시내까지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며 왕복 4시간을 씁니다. 시장 봉투를 여러 개 들고 비탈길을 올라오면 숨이 턱까지 찹니다. 집에 도착하면 바로 음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갈비찜을 만듭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지켜보며 지적질만 합니다. 송편이 너무 크다, 전이 타 냄새가 난다, 나물이 짜다, 갈비찜에 간이 안 배었다. 말순의 손은 기름에 데이고 칼에 베이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 말순은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제사상을 차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의 선친 제사를 지내는데 상에 올라가는 음식만 30가지가 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배치합니다. 새벽 5시 제사가 시작되고 6시에 끝납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음복을 차리고 설거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명절 음식을 준비합니다. 오전 10시쯤 대문 앞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립니다. 시커먼 대형 SUV 한 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채우며 들어섭니다. 말순의 동서 박희정이 도착한 것입니다. 희정은 56세 서울 강남에 사는 화려한 여자입니다. 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연예인 같습니다. 명품 선글라스를 쓰고 명품 핸드백을 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명품으로 치장했습니다. 코트만 해도 300만 원은 좋게 넘어 보입니다. 뒤따라 내리는 남편 이강민도 잘 빠진 정장 차림입니다. 그들의 두 아들, 25살 큰아들과 22살 작은 아들도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내립니다. 희정은 차 트렁크를 열고 선물 보따리들을 꺼냅니다. 과일 세트, 한우 세트, 고급 건강식품 세트. 모두 백화점 포장지로 화려하게 쌓여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 희정을 맞이합니다. 평소 거동이 불편해 방에만 계시던 분이 희정만 보면 기적처럼 일어나십니다. 희정의 손을 꼭 잡고 반가워하십니다. 며느리가 서울서 왔다고, 이렇게 먼 길을 왔다고, 고생했다고. 희정은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를 부축합니다. 어머니 많이 보고 싶었다고, 건강하셔서 다행이라고 다정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 모습을 보는 말순의 가슴에는 날카로운 칼이 꽂힙니다. 자신은 30년 넘게 모셔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들이 희정에게는 쏟아집니다. 거실로 들어선 희정은 주위를 둘러보며 혀를 찹니다. 낡은 벽지, 오래된 가구, 삐걱거리는 마루바닥. 그녀는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아직도 이렇게 사시냐고, 요즘 시골도 다 리모델링 하는데 왜 이 모양이냐고. 시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변명합니다. 희정은 말합니다. 자기가 돈 좀 보내드릴 테니 고치시라고, 이렇게 살면 건강에 안 좋다고. 하지만 말순은 압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희정이 시댁에 돈을 보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희정입니다. 부엌에서 말순은 명절 음식을 마저 준비합니다. 손님들이 왔으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희정은 부엌으로 들어와 이것저것 간섭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두껍게 부치냐, 나물은 왜 이렇게 기름기가 없냐, 갈비찜은 왜 이렇게 달게 만들었냐. 온갖 지적질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서울에서 어떻게 요리하는지 자랑합니다. 유명 요리 강사한테 배웠다고, 백화점 식품관에서만 재료를 산다고, 집에는 최신형 오븐과 에어프라이어가 있다고. 말순은 묵묵히 듣습니다. 대꾸하면 더 심해지니까요. 희정은 계속 떠듭니다. 자기 아들들은 얼마나 잘 나가는지,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작은 아들은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점심시간 상을 차립니다. 명절 음식이 가득한 풍성한 상입니다. 하지만 희정은 코웃음을 칩니다. 이런 음식은 서울에서는 안 먹는다고, 너무 시골스럽다고, 요즘은 명절에도 호텔 뷔페를 간다고. 시어머니는 희정 편을 듭니다. 그래도 먹어는 보라고, 말순이가 정성껏 만든 거라고. 하지만 그 말에는 칭찬이 아니라 비난의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희정처럼 호텔 음식은 못 만들어도 그나마 이 정도는 하지 않겠냐는 식입니다. 희정의 아들들은 음식을 집어 먹다가 입맛에 안 맞는다며 내뱉습니다. 너무 짜다고, 맛없다고 대놓고 무시합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손주들이니까요.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말순 혼자 설거지를 합니다. 희정은 손톱에 매니큐어가 벗겨진다며 거들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립니다. 명품 가방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립니다. 해시태그로는 시골집, 명절, 가족의 소중함 같은 단어들을 답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을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설거지를 끝낸 말수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녀는 잠깐 마당에 나와 숨을 돌립니다. 그때 희정이 남편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가 크게 울려서 마당까지 들립니다. 희정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집 나중에 자기들이 받아야 한다고, 형님네는 자식도 없고 돈도 없으니 어차피 관리 못한다고, 자기들이 받아서 팔면 최소 3억은 받을 거라고. 남편이 대답합니다. 형님이 평생 모시고 사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희정은 비웃으며 말합니다. 세상이 그런 게 아니라고, 문서만 잘 챙기면 다 자기들 거라고, 시골 사람들은 법을 몰라서 당한다고. 그 말을 듣는 말순의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희정 가족은 서울로 돌아갑니다. 떠나기 전 시어머니는 희정에게 두툼한 봉투를 쥐어줍니다. 500만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시아버지의 칠순 때 받았던 부조금을 모아둔 돈입니다. 희정은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하지만 결국 챙겨갑니다. 서울 가는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아이들 학원비에 보태겠다고. 말수는 그 모습을 멀찌감치 해서 지켜봅니다. 자신은 평생 시어머니한테 용돈 한 푼 받아본 적이 없는데 희정은 올 때마다 큰 돈을 받아갑니다. 시어머니는 말합니다. 희정이는 서울서 사느라 돈이 많이 든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지만 정작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말순입니다. 명절이 끝난 뒤 한 달간 말순은 명절 비용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명절 음식 준비에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시댁에서 반도 보태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무능하기에 돈을 벌어오지 못합니다. 결국 말순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1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돈을 갚기 위해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품앗이 일을 나갑니다. 남의 밭에서 품삯을 받으며 일합니다. 하루 8시간 일하고 받는 돈은 5만 원. 한 달 20일을 일하면 1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생활비를 빼고 시부모 용돈을 드리고 대출 이자를 갚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겨울이 되자 시아버지가 쓰러집니다. 뇌경색이 왔습니다. 급하게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이 마비됩니다. 퇴원 후 시아버지는 휠체어 신세가 됩니다. 말순의 일은 2배로 늘어납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려야 합니다. 88배 노인을 씻기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듭니다. 욕조에 모시고 들어가는 것만 해도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시아버지는 의식은 멀쩡하지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눈빛으로만 의사를 전달합니다. 화가 나면 눈을 부라리고 뭔가 필요하면 눈을 깜빡입니다. 말순은 그 눈빛을 읽으며 간호합니다. 희정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고, 병원비가 많이 든다고 좀 도와달라고. 희정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요즘 자기도 형편이 어렵다고, 아들 학원비에 한 달에 300만 원이 나간다고, 미안하지만 못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형님, 내가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재산도 받을 거 아니냐고, 그걸로 충당하라고. 전화를 끊는 말순의 손은 부들부들 떨립니다. 재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낡은 집 한 채와 밭 조금이 전부인데 희정은 마치 큰 재산이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시어머니도 건강이 악화됩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밥을 먹고도 안 먹었다고 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물건을 잃어버립니다. 점점 심해지더니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말순을 보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며느리라고 대답하면 며느리가 아니라고 소리칩니다. 밤이 되면 집을 나가려고 합니다. 친정에 가야 한다고, 엄마가 기다린다고. 85 노인이 한밤중에 집을 나서려고 하면 말순은 붙잡아야 합니다. 완력으로 막아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지릅니다. 말순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새 시부모를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기저귀를 자주 갈아줘야 하고 시어머니는 밤마다 배회합니다. 한숨도 못 자고 새벽을 맞이하는 날이 계속됩니다.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잡니다. 도와달라고 해도 허리가 아프다는 핑계만 댑니다. 말순의 얼굴은 점점 야위어 갑니다.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집니다. 거울을 보면 자신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62살이지만 70대처럼 보입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주름은 깊게 파이고 눈빛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희정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부모님 안부를 묻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재산 이야기만 합니다. 집은 누구 명이냐고, 통장은 어디에 있냐고, 도장은 누가 관리하냐고. 노골적으로 재산에 관심을 드러냅니다. 말수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30년 넘게 모시고 살았는데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명절에 잠깐 왔다 가는 희정은 효녀 대접을 받고 평생을 바친 자신은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희정 이름을 부르며 찾습니다. 치매가 있지만 희정의 이름만은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말순이 옆에 있어도 희정을 찾습니다. 희정은 어디 갔냐고, 희정이 보고 싶다고. 말순은 서울에 있다고 대답하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습니다. 희정이 숨었다고 찾아오라고 소리칩니다. 그 순간 말순은 깨닫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바쳐도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희정은 1년에 몇 번 얼굴만 비춰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이것이 말순의 운명입니다. 계속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삶.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희정의 집은 45평짜리 새 아파트입니다. 현관문을 열면 대리석 바닥이 깔려 있고 거실에는 비싼 가죽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베란다 너머로는 한강뷰가 펼쳐집니다. 이 집의 시세는 25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희정 부부의 소유가 아닙니다. 전세로 들어온 집이고 보증금은 남편 회사에서 무이자로 빌린 돈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빚더미 위에 세워진 신기루입니다. 희정의 남편 이강민은 중견건설회사의 부장입니다. 연봉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입이지만 희정의 씀씀이를 감당하기엔 부족합니다. 희정은 한 달에 명품 가방을 2~3개씩 삽니다. 백화점 VIP 고객이고 호텔 레스토랑을 자주 이용하고 골프 모임에 나갑니다. 두 아들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입사했다지만 사실은 계약직입니다. 정규직 전환을 노리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작은 아들은 유학을 준비한다지만 실제로는 재수생입니다.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학원을 다니는 중입니다. 하지만 희정은 이런 사실을 시댁에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허세가 그녀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희정과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희정이 먼저 운을 뗍니다. 시골 부모님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버님이 쓰러지셨으니 이제 오래 못 사실 거라고, 어머님도 치매가 있으니 시간 문제라고. 남편은 불편한 표정을 짓습니다. 부모님 건강 이야기를 그렇게 차갑게 하는 게 싫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희정은 개의치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두 분이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형님이 평생 모셨는데 당연히 형님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희정은 비웃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자식들이 똑같이 나눠 받는 거라고, 형님네가 아무리 모셨어도 유언장이 없으면 소용없다고. 남편은 그래도 양심상 그건 아니지 않냐고 반박합니다. 희정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양심으로 밥 먹고 사냐고, 당신 월급으로 이 집 전세금 갚을 수 있냐고, 애들 결혼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남편은 입을 다뭅니다. 희정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여유 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매달 월급이 들어오면 생활비와 대출 이자로 다 나갑니다. 희정은 계획을 설명합니다. 시골집과 밭을 합치면 시세가 3억 원은 된다고, 그걸 반으로 나누면 1억 5천이라고, 거기에 부모님 통장에 있는 돈까지 합치면 2억은 만들 수 있다고. 남편이 묻습니다. 형님이 동의할 것 같냐고. 희정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합니다. 형님네는 법을 모른다고, 시골 사람들은 문서가 뭔지도 모른다고, 자기가 잘 설득하면 된다고. 남편은 불안한 표정을 짓지만 결국 동의합니다. 돈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희정은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듭니다. 앞으로 몇 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그때까지 착한 며느리 코스프레만 하면 된다고. 다음 날 희정은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법무사는 50대 중반의 남자로 상속 전문가입니다. 희정은 조심스럽게 질문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냐고. 법무사는 설명합니다.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에 따라 자녀들이 균등하게 나눠 받는다고. 다만
부모를 모신 자녀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고. 희정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기여분이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무사가 덧붙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증여를 받으면 기여분 문제가 없어진다고. 희정의 눈이 반짝입니다. 증여라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재산을 자기 명의로 옮겨놓으면 형님이 나중에 뭐라고 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법무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법무사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이전하면 된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님의 도장과 서명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희정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3억짜리 부동산이면 증여세가 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나중에 상속 분쟁을 겪는 것보다는 낫다고 판단합니다. 희정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는 착한 며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적절한 시기에 증여를 제안합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면 미리 증여하는 게 좋다고 자기가 알아서 다 처리해드리겠다고. 노인들은 세금 이야기만 나오면 겁을 먹습니다. 그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형님네에게는 절대 알리지 않습니다. 등기 이전이 끝난 뒤에야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 그때는 이미 법적으로 자기 소유인이 뭐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주말 희정은 시골집을 찾아갑니다. 미리 전화도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납니다. 트렁크에는 비싼 선물들이 가득합니다. 한우 등심 세트, 고급 과일 세트, 건강식품 세트.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반깁니다. 희정이 왜 갑자기 왔냐고 묻습니다. 희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요즘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시어머니는 감격합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오다니 고맙다고. 말수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희정이 이렇게 갑자기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희정은 시부모님께 정성스럽게 대합니다. 시아버지의 휠체어를 밀어드리고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건강은 어떠신지, 불편한 곳은 없으신지 세심하게 챙깁니다. 시어머니는 희정의 손을 꼭 잡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효도를 하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희정은 겸손하게 말합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자기가 더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슬쩍 말을 꺼냅니다. 요즘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나중에 상속세가 많이 나올까봐 걱정이라고. 시어머니는 세금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치매가 있지만 돈 이야기는 알아듣습니다. 희정은 계속 말합니다. 미리 증여를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자기가 알아봤는데 지금 하는 게 유리하다고.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희정은 천천히 설명합니다. 집과 땅을 미리 자식들 명의로 옮겨놓으면 나중에 상속세를 안 내도 된다고. 어차피 자식들이 받을 건데 미리 하는 게 낫다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말수는 방문 밖에서 그 대화를 듣습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희정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끼어들면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게 뻔합니다. 며느리 주제에 어른들 대화에 참견하냐고 혼날 것입니다. 말수는 주먹을 꽉 쥡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듭니다. 희정은 계속 감언이설을 늘어놓습니다.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서류만 준비하면 된다고. 어머니는 도장만 찍으시면 된다고. 시어머니는 순순히 동의합니다. 희정을 믿는 것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희정이 재산을 가로채려고 한다고. 증여를 시키려고 한다고.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반응합니다. 동생이 그럴 리 없다고. 세금을 아끼려는 거라고. 어차피 다 같이 나눠 받을 건데 뭐가 문제냐고. 말수는 답답합니다. 남편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릅니다. 법을 모르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습니다. 말순이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름으로도 좀 넣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우리가 30년 넘게 모셨는데. 희정이만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남편은 화를 냅니다. 돈 때문에 형제끼리 싸우자는 거냐고. 그렇게 돈이 좋으냐고. 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천대받으며 살았는지, 희정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말수는 혼자 결심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증여만은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희정편입니다. 남편은 무능하고 순진합니다. 말수는 철저히 혼자입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립니다. 평생을 바쳐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뇌경색이 재발해서 이제는 완전히 누워 지내야 합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눈만 깜빡일 뿐입니다. 병원에서는 요양병원에 모시라고 권합니다. 집에서 간병하기엔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지만 요양병원 비용은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말순이 집에서 간병을 합니다. 기저귀를 갈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드리고 유동식을 먹여드립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위치도 모릅니다. 바지에 실수를 하고 밤낮이 바뀌어 한밤중에 깨어나 소리를 지릅니다. 도둑이 들었다고 누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환청과 환각에 시달립니다. 말수는 밤새 시어머니를 진정시켜야 합니다. 손을 잡아주고 괜찮다고 말하고 옆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낮에는 시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잠잘 시간이 하루에 2~3시간 뿐입니다. 말순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체중은 40kg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두통이 끊이지 않고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하루는 밭에서 일하다가 그만 쓰러졌습니다. 저혈당 쇼크였습니다. 다행히 옆 밭에서 일하던 이웃이 발견해서 깨웠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이러다 큰일 난다고. 하지만 말수는 일어나서 다시 일을 합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희정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만 합니다. 부모님 상태를 묻는 척하지만 통화는 5분도 안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습니다. 병문안을 오지도 않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이라서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SNS를 보면 호텔 뷔페를 먹고 백화점 쇼핑을 하고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오기 싫은 것입니다. 시골 냄새나는 집에 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가끔 나타나는 회광반조입니다. 시어머니는 말순의 손을 잡습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평생 고생만 시켰다고. 말순은 눈물을 흘립니다. 처음 듣는 고마움의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합니다. 자기가 말순을 너무 못되게 대했다고 희정이만 예뻐했다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미안하다고. 말순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 편히 쉬시라고.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다시 말순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어제의 그 따뜻했던 말들은 마치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그 짧은 순간이라도 고마웠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인정받았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속됩니다. 끝없는 간병의 나날들. 말순은 로봇처럼 움직입니다. 감정을 느낄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들을 기계적으로 처리할 뿐입니다. 남편 김철수는 점점 더 무기력해집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부모님이 저렇게 아픈데도 간병을 돕지 않습니다. 밥을 떠먹여달라고 하고 빨래를 해달라고 하고 자기 자신조차 돌보지 못합니다. 말수는 시부모뿐 아니라 남편까지 돌봐야 합니다. 3명의 환자를 혼자 돌보는 셈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싶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묶여 있습니다. 한겨울 연탄가스 중독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밤새 간병을 하느라 지친 말순이 연탄불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깨어보니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가스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급히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켰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식구 모두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날 말순은 마당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립니다.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봄이 되자 밭농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괭이질을 하다가 손목이 삐끗합니다. 인대가 늘어난 것 같지만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참으며 일을 계속합니다.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고 김을 매야 합니다. 이웃들은 말순을 보며 고개를 젓습니다. 저러다 죽겠다고 너무 무리한다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동정은 하지만 손은 내밀지 않습니다. 시골 마을이 다 그렇습니다. 각자 살기 바쁩니다. 어느 날 희정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오랜만에 내려가겠다고 합니다. 말순은 긴장합니다. 희정이 갑자기 오겠다는 건 뭔가 속셈이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일주일 뒤 희정이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혼자 왔습니다. 남편도 아들들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말순의 불안은 현실이 됩니다. 희정은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동안 문을 닫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순은 귀를 기울이지만 잘 들리지 않습니다. 1시간쯤 지나 희정이 방에서 나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합니다. 가방에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희정은 말순에게 말합니다. 어머니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미리 재산 정리를 했다고, 세금 문제 때문에 증여 형식으로 처리했다고, 언니는 신경 쓸 것 없다고. 말순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결국 희정이 해낸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도장을 받아낸 것입니다. 말순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 희정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나중에 유산 분배할 때 얘기하면 된다고. 지금은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라고. 희정은 그날로 서울로 돌아갑니다. 서류를 챙겨서 법무사에게 직행합니다. 등기 이전 절차를 밟습니다. 집과 밭 모두 희정의 명의로 바뀝니다. 통장도 희정이 관리하기로 합니다. 시어머니의 예금 통장에는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것도 희정이 가져갑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증여계약서에 시어머니의 도장이 찍혀 있으니까요. 치매 환자의 서명이라도 법무사 앞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희정은 치밀했습니다. 말순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소유자가 박희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충격에 주저앉습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이 이제 희정의 집이 된 것입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지만 남편은 멍하니 있을 뿐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희정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희정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어머니가 원하신 일이라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언니가 계속 살면 되지 않냐고. 말순이 소리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고,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희정의 목소리가 싸늘해집니다. 상의할 이유가 없다고, 어머니 재산을 어머니 마음대로 하신 건데. 왜 간섭하냐고, 언니네는 그냥 계속 살기만 하면 된다고. 전화를 끊습니다. 말순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액정이 깨집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합니다. 30년간 밥 짓고 빨래하고 간병하며 살았는데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희정은 1년에 몇 번 얼굴 비추고 선물 몇 개 사오는 것만으로 모든 걸 차지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할 수 있습니까? 남편은 그날부터 더욱 무기력해집니다. 충격이 컸던 것입니다. 동생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어떻게 형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루 종일 중얼거립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습니다. 말순이 먹여줘도 밀어냅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이 쓰러집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뇌 손상이 심각하다고, 깨어나도 식물인간 상태일 거라고. 말순은 남편의 손을 잡고 울부짖습니다. 제발 눈 떠달라고, 나를 두고 가지 말라고. 사흘 뒤 남편은 숨을 거둡니다. 6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은 초라합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습니다. 시골 마을 사람 몇 명과 남편의 친구 몇 명뿐입니다. 희정은 오지 않습니다. 전화로 바빠서 못 가겠다고, 조의금은 보내겠다고 말했지만 돈도 오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말순이 해결해야 합니다. 농협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습니다. 장례식장 비용, 수혜가, 묘지 비용까지 합치면 그 돈도 부족합니다. 말순은 귀걸이와 목걸이를 팝니다.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유일한 금붙이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말수는 빈집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몇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모셔졌습니다. 희정이 요양병원비는 자기가 낸다며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기초수급자 제도를 이용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를 기초수급자로 만들어 국가에서 요양병원비를 받아내고 자기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자랑합니다. 효녀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말수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집은 희정 명의고 남편은 죽었고 시부모는 없고 친척도 없습니다. 통장을 확인해 봅니다. 남은 돈은 80만 원뿐입니다. 빚은 1,500만 원입니다. 병원비, 장례비, 농협 대출금이 쌓여 있습니다. 62살의 여자가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말수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미소 짓고 있는 얼굴입니다. 말수는 그 사진을 보며 다짐합니다. 나는 죽지 않겠다고, 이대로 무너지지 않겠다고,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지 석 달째, 말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병문안을 갑니다. 버스를 3번 갈아타며 2시간 반을 가야 하는 먼 곳입니다. 희정이 일부러 먼 곳에 입원시켰습니다. 말순이 자주 오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말수는 그래도 갑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구박했어도 마지막까지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병실에 들어서면 시어머니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순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손을 잡아줘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느 날 희정이 요양병원에 나타납니다. 말순과 마주칩니다. 희정은 놀란 척합니다. 언니가 왜 여기 있냐고, 집에서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수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어머니 뵈러 왔다고. 희정은 비웃습니다.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하시는데 올 필요 있냐고, 시간 낭비라고. 말수는 참습니다. 이 여자와 싸워봤자 소용없습니다. 희정은 간호사실로 가서 시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말기 단계라고 합니다. 길어야 몇 달이라고 합니다. 희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빨리 돌아가시면 장례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뒤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이 옵니다. 말수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시어머니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습니다. 숨이 얕고 짧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말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이제 편히 가시라고 속삭입니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릅니다. 마지막 순간 말순을 알아본 것일까요? 아니면 그저 반사작용일까요? 알 수 없습니다. 희정은 그날 저녁에야 도착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늦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옷차림을 보면 백화점에 들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명품 쇼핑백을 들고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쇼핑을 하고 온 것입니다. 희정은 중환자실로 들어갑니다. 시어머니를 내려다봅니다. 눈물은 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계를 확인합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표정입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습니다. 저 여자에게 인간적인 감정이 있기나 한 걸까요? 자정이 지나 시어머니가 숨을 거둡니다. 85의 생을 마감합니다. 말수는 시어머니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습니다. 미워했지만 그래도 3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입니다. 희정은 간호사에게 사망 진단서를 요청합니다. 감정의 동요도 없습니다. 그저 처리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장례식장을 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순에게 묻습니다. 장례 준비는 언니가 할 거냐고. 말수는 대답합니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희정은 한숨을 쉽니다. 그럼 자기가 하겠다고 대신 비용은 나중에 유산해서 정산하자고 말합니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러집니다. 희정은 장례를 화려하게 치릅니다. 비싼 장례식장을 빌리고 고급 수의를 입히고 호화로운 제단을 꾸밉니다. 조문객들 앞에서 목 놓아 웁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고 불효자라고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희정의 효심에 감동합니다. 저렇게 어머니를 사랑했구나, 효녀라고 칭찬합니다. 말수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아무도 말순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말순이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희정이 장례비 내역서를 보여줍니다. 총 비용이 1,2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말순은 놀랍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묻습니다. 희정은 대답합니다.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제대로 해드려야 하지 않냐고. 하지만 실제로는 희정이 비용을 부풀린 것입니다. 500만 원짜리 장례를 1,200만 원짜리로 부풀려서 나중에 유산에서 더 많이 받아내려는 속셈입니다. 말순은 영수증을 달라고 합니다. 희정은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합니다. 장례 다음 날 희정이 말순에게 말합니다. 이제 집을 비워달라고. 집이 자기 명의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거라고. 말순은 귀를 의심합니다. 지금 당장 나가라는 말입니까? 희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한 달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안 나가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순이 소리칩니다. 내가 3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나가라고 하냐고. 갈 곳이 어디 있냐고. 희정은 차갑게 대답합니다. 그건 자기가 알 바 아니라고.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거라고. 말순은 무너집니다. 집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희정은 계속 말합니다. 집을 팔 건데 2억 5천에 매물로 내놓을 거라고. 빨리 팔리게 집을 비워달라고. 말순이 묻습니다. 유산 분배는 안 하냐고. 법적으로 자식들이 반반 나눠 받는 거 아니냐고. 희정은 비웃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건 유산이 아니라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준 거니까 자기 거라고.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말순은 항변합니다. 그때 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셨다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희정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 법원에 소송이라도 걸 거냐고.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 줄 아냐고. 언니한테 그런 돈 있냐고. 소송 걸어봤자 이기지도 못한다고. 말순은 입을 다뭅니다. 희정의 말이 맞습니다. 소송을 걸 돈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법무사 앞에서 작성된 증여계약서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치매 진단서가 있어도 증여 당시에는 정상이었다고 주장하면 그만입니다. 말순은 완전히 무력합니다. 희정은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순진하게 살면 당한다고 말합니다. 말순은 집을 나와야 합니다. 30년간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옷가지 몇 벌, 이불 한 채, 낡은 살림살이들. 트럭을 빌릴 돈도 없어 리어카에 짐을 싣습니다. 이웃들이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말순은 리어카를 끌고 마을을 떠납니다. 뒤돌아보니 그 집이 보입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집. 이제 그 집은 희정의 것입니다.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말순은 갈 곳이 없어 시내의 쪽방촌으로 향합니다. 한 달 보증금 50만 원, 월세 20만 원짜리 방입니다.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입니다. 화장실은 공동으로 씁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벽지는 찢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라도 있는 게 감사해야 합니다. 짐을 풀고 바닥에 앉습니다. 텅 빈 방. 인생도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62살의 나이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식당, 카페, 편의점, 청소 용역 가리지 않고 지원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입니다. 60이 넘으면 고용하기 꺼린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30군데가 넘는 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합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다리는 퉁퉁 붓습니다. 밤이면 쪽방에 돌아와 울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 아닐까. 열흘째 되는 날 시장통 식당에서 간신히 일자리를 얻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일입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12시간을 일합니다. 하루 일당은 5만 원입니다. 한 달에 25일을 일하면 125만 원입니다. 거기서 월세 20만 원을 내고 공과금 10만 원을 내고 밥값을 쓰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빚을 갚을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열심히 일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식당 일은 고됩니다. 설거지는 끝이 없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데이고 세제 때문에 피부가 짓무릅니다. 손에 장갑을 끼지만 계속 찢어집니다.
무거운 냄비와 접시를 들다가 허리가 삐끗합니다. 쉬고 싶지만 쉴 수 없습니다. 사장은 까다롭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손이 느리면 잔소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 구하기 쉽다고 빨리빨리 움직이라고. 말수는 이를 악물고 일합니다. 이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손님들이 몰리면 식당은 전쟁터가 됩니다. 주문이 밀려들고 설거지할 그릇이 산처럼 쌓입니다. 말수는 빠른 속도로 그릇을 닦습니다. 20대 젊은 아르바이트생보다 빠릅니다. 손놀림이 기계처럼 정확합니다.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감탄합니다. 일은 확실히 잘한다고 다른 것만 아니면 괜찮은 직원이라고. 말수는 그 말에 힘을 냅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 오랜만입니다. 저녁 9시 일과가 끝나면 말수는 쪽방으로 돌아갑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픕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저녁을 때웁니다. 1,200원짜리 싸구려 김밥. 그것조차 아까워 밥만 먹고 나머지는 다음날 아침으로 남깁니다. 방에 누우면 천장에 곰팡이 자국이 보입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일까? 62의 쪽방에서 혼자 죽는 걸까?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몸이 조금 적응됩니다. 설거지 속도도 빨라지고 청소도 능숙해집니다. 사장은 만족스러워합니다. 월급날 125만 원을 받습니다. 생전 처음 제 손으로 번 돈입니다. 시집살이 할 때는 돈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남은 돈으로 쌀 10kg을 삽니다. 이제 편의점 김밥 대신 밥을 지어 먹을 수 있습니다. 작은 전기밥솥 하나가 큰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사장이 어느 날 말합니다. 저녁에 포장마차를 하나 하는데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5시간만 더 일하면 5만 원을 준다고. 말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합니다. 하겠다고. 하루에 17시간을 일하게 되는 것이지만 돈이 필요합니다.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날부터 말수는 아침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일합니다. 잠은 4시간밖에 못 잡니다. 몸은 비명을 지르지만 정신력으로 버팁니다. 포장마차 일은 식당보다 더 힘듭니다. 취객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술 취한 남자들은 반말을 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아줌마 이거 해, 아줌마 저거 해 명령하듯 말합니다. 말수는 참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됩니다. 손님은 왕이라고 배웠습니다. 새벽 3시에 포장마차 문을 닫고 정리를 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4시가 넘습니다. 씻고 눕습니다. 5시간 뒤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생활이 석 달째 계속됩니다. 그 시각 서울 희정의 삶은 겉으로는 화려했습니다. 시골집을 2억에 팔았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이강민은 회사에서 부정한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뒷돈을 받은 것이 적발된 것입니다. 회사는 즉시 그를 해고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 이름이 나갔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변호사 비용이 1,000만 원씩 나갑니다. 희정은 모아둔 돈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만 원. 남편은 전과자가 되었고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희정은 명품 가방들을 팔기 시작합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립니다. 하지만 팔리는 가격은 상 가격의 절반도 안 됩니다. 5천만 원어치를 샀지만 팔면 2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집주인이 이중계약을 한 것입니다. 같은 집에 2명한테 전세를 준 것입니다. 경매로 넘어가고 희정이 받을 수 있는 돈은 3억밖에 안 됩니다. 보증금 15억 중 12억이 날아간 것입니다. 회사 돈이었던 그 12억을 날린 것입니다. 남편은 회사에 변상해야 합니다. 민사소송까지 걸립니다. 희정 부부는 완전히 파산 직전입니다. 아파트에서 쫓겨납니다. 이사 갈 곳을 찾아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결국 경기도 외곽의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합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25억짜리 아파트에서 반지하로 추락한 것입니다.
큰아들은 계약직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아버지의 정가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를 준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재수에 실패하고 삼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족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희정은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56살 경력 단절 여성,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백화점 판매직에 지원하지만 나이 때문에 떨어집니다. 식당 종업원에 지원하지만 체력이 안 된다고 거절당합니다. 한 달 동안 30곳이 넘게 돌아다니지만 모두 실패합니다.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듭니다. 명품으로 치장하던 그녀는 이제 시장에서 3만 원짜리 옷을 입습니다. 머리 염색도 못합니다. 흰머리가 드러나지만 미용실 갈 돈이 없습니다. 어느 날 희정은 구청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러 온 것입니다. 평생 남을 무시하고 살던 그녀가 이제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며 눈물이 납니다. 이게 내 인생이 맞나? 불과 1년 전만 해도 강남에서 명품 쇼핑을 하던 사람이 이제 기초수급자가 되다니.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무표정하게 서류를 받습니다. 2, 3일 후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집에서 술만 마십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들이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인생이 끝났다고 중얼거립니다. 희정은 그런 남편을 보며 분노합니다. 당신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는데 술이나 마시고 있냐고 소리칩니다. 부부 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한때 행복해 보이던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희정은 문득 말순이 생각납니다. 형님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연락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시골집을 빼앗고 나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밀려옵니다. 그때 형님한테 너무 심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웁니다.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피해자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밤마다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납니다. 손가락으로 희정을 가리키며 뭔가 말합니다.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흐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승인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정은 그 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월세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식비를 쓰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반찬은 마트에서 파는 1,000원짜리 도시락 반찬입니다. 한때 호텔 뷔페를 즐기던 그녀가 이제 1,000원짜리 반찬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매 끼니가 고통입니다. 먹으면서 눈물이 납니다. 아들들은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자기들끼리 살겠다고. 희정은 붙잡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면 안 된다고, 함께 버티자고. 하지만 아들들은 차갑습니다. 엄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시골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다가 벌 받은 거라고. 그 말에 희정은 얼어붙습니다. 아들들마저 자신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큰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친구 집에 얹혀 산다고 합니다. 작은 아들도 삼수를 포기하고 알바를 시작합니다. 희정은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아들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친구들도 모두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지니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던 친구들은 이제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SNS에 올리던 화려한 삶의 흔적들을 모두 지웁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보입니다. 쪼글쪼글 늙어버린 56살의 여자.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그동안 말수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식당 일과 포장마차 일을 병행하며 1년을 버텼습니다. 하루 17시간씩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쪽방에서 밥을 지어 먹고 옷은 구제 가게에서 사고 버스 대신 걸어 다녔습니다. 1년 만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식당 사장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다리가 부러져서 몇 달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말순에게 제안합니다. 식당을 인수하지 않겠냐고. 권리금 3천만 원만 주면 넘기겠다고. 말순은 고민합니다. 모은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기회라는 걸 압니다.
사장에게 부탁합니다. 2천만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갚겠다고 제발 기회를 달라고. 사장은 말순의 성실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단 하루도 지각하거나 결근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거나 힘들어도 절대 쉬지 않았습니다. 사장은 결심합니다. 이 여자한테 맡기면 안심이라고. 계약서를 씁니다. 말순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64세 나이에 처음으로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뜁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식당을 인수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순정식당. 순수한 정성이라는 뜻입니다. 메뉴도 새로 만듭니다. 말순이 가장 잘하는 국밥을 주 메뉴로 정합니다. 뼈를 푹 고아 만든 진한 국물에 밥을 말아주는 소박한 음식입니다. 가격은 5,0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합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국물을 끓입니다. 돼지 사고를 넣고 8시간 동안 푹 고아냅니다. 파와 마늘을 듬뿍 넣습니다. 정성이 들어갑니다. 첫날 손님은 5명 뿐이었습니다. 실망스럽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국밥 맛은 자신 있으니까요. 이틀째 10명이 왔습니다. 사흘째 15명.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합니다. 한 손님이 맛있다고 칭찬합니다. 국물이 진국이라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국밥을 먹었다고. 말순은 그 말에 울컥합니다.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몰랐습니다. 입소문이 납니다. 시장 상인들이 아침 회장으로 찾아옵니다. 일하는 노동자들이 점심으로 찾아옵니다. 5,000원에 이렇게 푸짐하고 맛있는 국밥을 파는 곳이 없다고 소문이 퍼집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하루 손님이 50명이 넘습니다. 2달째에는 100명이 넘습니다. 말순은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국물을 끓이고 밥을 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혼자 모든 걸 합니다. 너무 바쁘자 아르바이트생을 구합니다. 20대 청년이 지원합니다. 대학을 휴학하고 군대 가기 전에 돈을 모으려는 학생입니다. 말순은 그 학생을 따뜻하게 대합니다. 밥을 챙겨주고 힘들면 쉬라고 하고 인간적으로 대합니다. 학생은 감동합니다. 이런 사장님은 처음이라고 다른 곳은 막 대하는데 여기는 사람 대접을 해준다고. 학생은 열심히 일합니다. 말순의 정성을 배웁니다. 3년이 지나자 순정식당은 지역의 명소가 됩니다. 방송에도 나갑니다.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맛집 코너에 소개됩니다. 64세 나이에 창업해서 성공한 할머니의 이야기. 시청자들은 감동합니다. 방송 후 손님이 폭발적으로 늡니다.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합니다. 말순은 더 큰 가게로 옮깁니다. 20평짜리 식당으로 확장합니다. 직원도 3명으로 늘립니다. 사업이 잘 되자 돈이 생깁니다. 빚을 모두 갚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5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읍니다. 말순은 그 돈으로 작은 건물을 삽니다. 1층에는 식당을 운영하고 2층은 자신이 거주합니다. 쪽방에서 벗어나 제 집을 갖게 된 것입니다. 69의 나이에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한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받아들고 말순은 웁니다. 정말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생긴 것입니다. 식당은 계속 번창합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 제의도 들어옵니다. 하지만 말순은 거절합니다. 크게 벌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그저 정직하게 장사하고 싶다고.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밥 한 그릇에 정성을 담고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고.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말순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 것입니다. 그로부터 5년 희정의 삶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반지하 월세방마저 밀려서 쫓겨났습니다. 더 싼 곳을 찾아 이사했지만 그곳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생활이 안 됩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급비는 그대로입니다. 희정은 일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60을 넘긴 나이에 받아주는 곳이 없습니다.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생겼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합니다. 결국 희정은 고시원으로 들어갑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방입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동입니다. 한 달 월세가 30만 원입니다. 여기서도 버티기 힘듭니다. 밥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웁니다.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은 핏기가 없습니다. 거울을 보면 귀신 같은 모습입니다. 어느 날 희정은 거리를 걷다가 한 식당 앞에 멈춰섭니다. 순정식당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입니다. 안을 들여다봅니다.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국밥을 먹고 있습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배가 고픕니다. 하지만 주머니에는 1,000원밖에 없습니다. 메뉴판을 봅니다.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그 돈이 없습니다. 희정은 발길을 돌립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멈춥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식당 문을 엽니다. 안으로 들어섭니다. 직원이 몇 분이냐고 묻습니다. 혼자라고 대답합니다. 구석 자리로 안내받습니다. 메뉴판을 봅니다. 하지만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희정은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때 한 여자가 다가옵니다. 주방에서 나온 여자입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습니다. 나이는 70쯤 되어 보입니다. 머리는 하얗지만 눈빛은 또렷합니다. 그 여자가 희정을 봅니다. 잠시 멈칫합니다. 희정도 그 여자를 봅니다. 뭔가 낯익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봅니다. 긴 침묵이 흐릅니다. 말순입니다. 정말순이 희정 앞에 서 있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입니다. 말순은 희정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변했지만 얼굴은 여전합니다. 희정도 천천히 깨닫습니다. 저 여자가 형님이라는 것을. 입이 떡 벌어집니다. 어떻게 형님이 여기에? 말순은 조용히 묻습니다. 식사하러 왔냐고. 희정은 대답을 못합니다. 목이 메입니다. 말순은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국밥 한 그릇을 정성스럽게 담아 나옵니다. 희정 앞에 내려놓습니다. 먹으라고 말합니다. 희정은 손을 떱니다. 돈이 없다고 못 먹는다고. 말순은 앉으라고 합니다. 그냥 먹으라고. 희정은 눈물이 납니다. 숟가락을 들 수가 없습니다. 말순이 다시 말합니다. 식으면 맛없으니까 빨리 먹으라고.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듭니다. 첫 숟가락을 뜹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눈물이 쏟아집니다.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평생 먹어본 음식 중 가장 맛있습니다. 계속 눈물을 흘리며 먹습니다. 한 그릇을 다 비웁니다. 말순은 묵묵히 지켜봅니다. 희정은 그릇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희정은 식당 밖으로 나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건물 벽에 기대어 섭니다. 말순이 뒤따라 나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 있습니다. 희정이 먼저 입을 엽니다. 형님이 어떻게 여기서 식당을 하고 있냐고 언제부터 했냐고. 말순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10년 전부터라고 형편이 어려워서 시작했다고. 희정의 가슴이 무너집니다. 10년 전이면 자기가 시골집을 빼앗은 직후입니다. 형님이 쫓겨나서 이렇게 고생한 것입니다. 희정은 묻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후 어떻게 살았냐고. 말순은 차분하게 말합니다. 쪽방에서 살았다고.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다고. 하루 17시간씩 일했다고. 돈을 모아서 식당을 인수했다고.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희정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무릎이 꿇어집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입니다. 형님을 이렇게 만든 게 자기입니다. 말순은 희정을 내려다봅니다. 감정이 없는 눈빛입니다. 희정은 울먹입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형님한테 너무 잘못했다고. 말순은 조용히 말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아냐고. 그때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희정은 계속 웁니다. 자기도 벌을 받았다고, 모든 걸 잃었다고, 남편도 아들들도 다 떠났다고, 지금 고시원에서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순은 듣고 있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희정은 애원합니다. 도와달라고, 일자리라도 좀 주면 안 되겠냐고, 설거지라도 하겠다고, 청소라도 하겠다고. 말순은 한참을 침묵합니다. 희정을 바라봅니다. 저 여자가 10년 전 자기한테 했던 짓들이 떠오릅니다. 무시하고 비웃고 재산을 빼앗고 집에서 쫓아냈던 일들.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합니다. 말수는 차갑게 말합니다. 그때 언니가 나한테 한 말 기억하냐고. 세상은 순진한 사람 편이 아니라고 했지. 이렇게 살면 당한다고 했지. 희정은 고개를 떨굽니다. 기억한다고 다 기억한다고 자기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안다고. 말수는 계속 말합니다. 나는 그때 울면서 빌었어. 갈 곳이 없다고 어떻게든 좀 살게 해달라고. 근데 언니는 뭐라고 했지.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했지. 법대로 하는 거라고 했지. 희정은 대답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니까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남편이 충격받아서 죽었어. 그 빚 갚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어. 손이 트고 피가 났어. 허리가 휘어져서 지금도 아파.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이야? 희정은 바닥에 엎드립니다. 용서를 빕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1000번 만번 미안하다고. 말수는 희정을 일으켜 세웁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일부터 출근해. 아침 6시까지. 설거지랑 청소할 거야. 월급은 150만 원. 숙소는 내가 알아볼게. 희정은 놀랍니다. 정말이냐고 일을 시켜주는 거냐고.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 똑같은 일을 다시 하면 가만 안 둬. 그리고 이건 동정이 아니야. 일한 만큼 주는 거야. 희정은 감사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입니다. 말수는 돌아서서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희정은 그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형님의 등이 휘어져 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희정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날 밤 희정은 고시원 방에서 밤새 웁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희정은 순정식당 앞에 서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엽니다. 말수는 이미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희정에게 앞치마를 건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희정은 앞치마를 두릅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몰려듭니다. 그릇이 끝없이 쌓입니다. 희정의 손놀림은 느립니다. 다른 직원들이 눈치를 줍니다. 빨리 하라고 느리다고. 희정은 숨이 찹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평생 이런 일을 안 했더니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말순이 옆으로 옵니다. 허리를 너무 굽히지 말라고 이렇게 서면 덜 아프다고 알려줍니다. 희정은 고맙다고 말합니다. 말순은 대답 없이 주방으로 돌아갑니다. 저녁 9시 영업이 끝납니다. 희정은 바닥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손은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청소를 해야 합니다.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립니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일이 끝납니다. 말순이 희정을 부릅니다. 따라오라고 합니다. 건물 2층으로 올라갑니다. 작은 방 하나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내라고 말합니다. 방은 작지만 깨끗합니다.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딸려 있습니다. 희정은 눈물이 납니다. 고시원 방보다 훨씬 좋습니다. 말순이 말합니다. 월세는 월급에서 30만 원 제하겠다고 공과금은 따로 내라고. 희정은 고개를 숙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말순은 표정 없이 말합니다. 은혜가 아니라 거래라고 일한 만큼 받는 거라고. 그리고 방을 나갑니다. 희정은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습니다. 형님이 자기를 받아준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때 자기가 형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집을 빼앗고 쫓아내고 연락도 끊었는데, 그런 자기를 받아준 것입니다. 희정은 이불을 덮어쓰고 옵니다. 희정은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합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집니다. 손도 단단해지고 허리도 강해집니다. 일하면서 형님을 관찰합니다. 말수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합니다. 어르신이 오시면 반찬을 더 챙겨주고 학생이 오면 밥을 더 퍼줍니다. 돈 없는 사람이 오면 몰래 공짜로 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희정이 묻습니다. 왜 공짜로 주냐고,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말수는 대답합니다. 나도 굶어봐서 안다고, 배고픈 게 얼마나 고통인지. 돈 몇천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희정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전에 자기는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 때문에 형님을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석 달째 희정은 이제 일에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 속도도 빨라지고 청소도 깔끔하게 합니다.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합니다. 말수는 희정을 지켜봅니다.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예전에 그 거만하고 냉정한 희정이 아닙니다. 겸손해지고 부지런해졌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밤 희정이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얘기 좀 할 수 있냐고.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식당 테이블에 마주 앉습니다. 희정이 입을 엽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형님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앞으로 평생 형님한테 잘하며 살겠다고. 말수는 한참을 침묵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그때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까지 죽고.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았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신이 있다면 왜 나만 벌을 주나. 그런 생각을 매일 했어. 희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말수는 계속 말합니다. 근데 알아?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남았어. 그리고 깨달았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결국 정직한 사람이 이긴다는 걸. 희정이 묻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냐고. 말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못해.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건 알아.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희정은 알겠다고 대답합니다. 기다리겠다고, 평생이 걸려도 형님한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희정은 이제 말순의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주방 일도 배우고 손님 응대도 하고 식당 운영을 돕습니다. 월급도 올라서 200만 원을 받습니다. 고시원에서 벗어나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생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제대로 먹고 일하니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어느 날 희정의 아들이 찾아옵니다. 큰아들입니다. 몇 년 만에 재회입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놀랍니다. 많이 변했다고, 예전과 다르다고. 희정은 아들에게 사과합니다. 엄마가 잘못 살아서 미안하다고, 너희한테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제 괜찮다고, 자기도 취직했다고, 작은 회사지만 다니고 있다고. 희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아들이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모자가 화해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아들에게 밥을 차려줍니다. 정성껏 차린 백반입니다. 아들은 맛있게 먹습니다. 이모한테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엄마를 받아줘서 고맙다고. 말수는 괜찮다고 손을 흔듭니다.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서로 아끼며 살라고. 2년째 되던 해 말수는 희정을 정식 직원으로 등록합니다.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월급도 250만 원으로 올려줍니다. 희정은 감격합니다. 형님 덕분에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평생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말수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라고, 앞으로는 그냥 잘 살면 된다고. 어느 봄날 두 사람은 함께 시골 묘지를 찾아갑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꽃을 놓고 절을 합니다. 희정도 함께 절을 합니다.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그동안 잘못 살아서 죄송하다고, 이제는 제대로 살겠다고. 말수는 남편 묘 앞에서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힘들었지만 이겨냈어. 그리고 용서하는 법도 배웠어. 당신도 편히 쉬어. 3년째 순정식당은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7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일으켜 세운 식당,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수였던 동서를 용서하고 함께 일하게 된 이야기.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라고, 이것이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수는 이제 직접 주방에 서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신 직원들을 관리하고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희정이 주방을 맡았습니다.
말순에게 배운 그대로 음식을 만듭니다. 국물을 끓이는 법, 간을 맞추는 법, 정성을 담는 법.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희정의 손에서도 이제 말순과 똑같은 맛이 납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전국 방송에 나갈 다큐멘터리를 찍는다고 합니다. 말순과 희정의 이야기를 담고 싶다고. 두 사람은 동의합니다. 카메라 앞에 섭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냐고. 말순은 대답합니다. 처음에는 용서할 수 없었다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미움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다고. 희정에게도 묻습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었냐고. 희정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밑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알았다고.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형님이 보여준 삶이 자기를 변화시켰다고. 형님은 복수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손을 내밀어줬다고. 그게 자기를 구원했다고. 다큐멘터리가 방영됩니다. 시청률이 높게 나옵니다. 전국에서 반응이 쏟아집니다.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울면서 봤다고, 용서의 의미를 배웠다고, 인생의 교훈을 얻었다고. 말순과 희정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됩니다. 식당에는 손님이 더욱 몰립니다.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말순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정성스럽게 손님을 대합니다. 유명해졌다고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가격도 올리지 않습니다.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잘 대합니다. 월급을 후하게 주고 복지를 챙겨주고 인간적으로 대합니다. 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거만함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직원들에게 다정하고 항상 웃는 얼굴입니다. 나이 60을 넘겼지만 열심히 일합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지킵니다. 말순을 도와 메뉴 개발도 하고 위생 관리도 하고 직원 교육도 합니다. 둘은 이제 진짜 자매처럼 지냅니다.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식당 테이블에 앉아 차를 마십니다. 희정이 말합니다. 형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형님이 아니었으면 길거리에서 죽었을 거라고. 말순은 고개를 젓습니다. 내가 스스로 변한 거라고. 내가 한 건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진심이라고. 희정이 묻습니다. 나를 정말 용서했냐고. 말순은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그래, 이제는 진심으로 용서했어. 내가 변한 걸 봤으니까. 사람은 과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재로 평가하는 거야. 지금의 너는 좋은 사람이야. 희정은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하다고, 평생 잊지 않겠다고. 두 사람은 포옹합니다. 길고 긴 시간 동안 쌓인 미움과 원망이 녹아내립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카메라가 그 모습을 담습니다. 두 여자의 모습은 어느새 자매처럼 닮아 있습니다.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지만 그 눈빛은 평화롭습니다. 5년 후 말순은 76이 되었습니다. 희정은 65입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순정식당을 운영합니다. 이제는 체인점도 3개나 생겼습니다. 하지만 본점은 여전히 두 사람이 직접 관리합니다. 이곳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이곳에 그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말순은 요즘 자서전을 쓰고 있습니다. 출판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순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기 이야기가 뭐 대단하다고 책을 쓰냐고. 하지만 희정이 설득했습니다. 형님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다고. 책 제목은 정했습니다. 순정, 순수한 정성. 말순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녀가 평생 지켜온 가치이기도 합니다. 책에는 시골에서의 고된 시집살이, 재산을 빼앗긴 이야기,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선 과정, 그리고 희정과의 화해까지 모든 것이 담길 것입니다. 희정도 책에 글을 하나 쓰기로 했습니다. 가해자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어느 봄날 식당 앞 벤치에 말순이 앉아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립니다. 희정이 커피 2잔을 들고 나옵니다. 말순 옆에 앉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지나가던 한 노인이 묻습니다. 두 분은 무슨 사이냐고.
말순이 웃으며 대답합니다. 옛날에는 동서였다고 지금은 동료이자 친구라고. 노인이 다시 묻습니다. 사이가 참 좋아 보인다고 오래 알고 지냈냐고. 희정이 대답합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냈다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이겨냈다고. 노인은 부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고. 두 분 다 복 받을 거라고. 말순과 희정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됩니다. 식당에 저녁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말순과 희정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일할 시간입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릅니다. 희정이 국물을 끓이고 말순이 반찬을 준비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손님이 들어옵니다. 젊은 여자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있습니다. 말순이 다가갑니다. 무엇을 드릴까요? 여자는 국밥 한 그릇을 주문합니다. 말순은 특별히 정성스럽게 담아냅니다. 밥을 더 넣고 고기를 더 얹고 국물을 가득 붓습니다. 여자는 첫 숟가락을 뜨고 눈물을 흘립니다. 따뜻합니다. 음식도 이 공간도 모든 게 따뜻합니다. 말순은 여자를 지켜봅니다. 저 여자의 사연이 무엇일지 궁금하지만 묻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순도 그랬으니까요. 가장 힘들 때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되었으니까요. 희정도 옆에서 지켜봅니다. 자신도 저랬었다는 걸 기억합니다. 형님이 주신 국밥 한 그릇이 자신을 살렸다는 걸. 밤 10시 영업을 마칩니다.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조용해집니다.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하고 내일을 준비합니다. 모든 일이 끝나고 말순과 희정은 마지막으로 식당을 둘러봅니다. 이 작은 공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웃음이 있었는지. 이곳은 단순한 식당이 아닙니다. 인생의 교훈이 담긴 곳입니다. 말순이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희정이 대답합니다. 형님도 수고하셨어요. 두 사람은 전등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간판 불빛만 밝게 빛납니다. 순정식당.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정직하게 산 사람은 결국 웃는다. 이것이 말순이 평생 배운 교훈입니다. 이것이 희정이 뼈저리게 깨달은 진리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멀어집니다. 식당의 전경이 보입니다. 작지만 따뜻한 빛을 내뿜는 건물. 그 안에서 두 여자가 나옵니다. 함께 걸어갑니다. 말순이 조금 느리게 걷습니다. 나이가 들었으니까요. 희정이 말순의 팔을 잡아줍니다. 천천히 가자고. 급할 것 없다고. 두 사람의 뒷모습이 멀어집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납니다.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남편이 보일 것만 같습니다. 당신 나 잘 살고 있지? 행복해. 정말 행복해. 이제는 원망도 없고 미움도 없어. 그저 감사할 뿐이야. 힘들었던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까. 희정이 옆에서 묻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말순은 미소 짓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감사하다고 했어. 두 사람은 계속 걸어갑니다. 밤거리는 조용합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줍니다. 내일이면 또다시 새벽이 옵니다. 또다시 일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국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정성을 담은 밥을 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말순의 삶입니다. 그것이 희정의 삶입니다. 세월이 더 흐릅니다. 말순은 80이 되었습니다. 건강은 예전 같지 않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매일 식당에 나옵니다. 직접 일을 하지는 않지만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말순의 존재 자체가 희망이 됩니다. 희정은 69입니다. 여전히 주방을 책임집니다. 후배 직원들을 키우는 일에도 힘씁니다. 자기처럼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합니다. 쉼터에서 나온 여성, 출소한 전과자, 가정폭력 피해자.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다시 설 기회를 줍니다. 말순에게 배운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다는 것. 어느 겨울날 큰 눈이 내립니다. 식당 앞이 하얗게 뒤덮입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을 보니 시골집이 생각납니다. 새벽부터 눈을 치우던 기억, 연탄불을 지피던 기억, 밭에서 일하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련한 추억입니다. 미워했던 시어머니도 무능했던 남편도 이제는 그저 추억 속 사람들입니다. 희정이 옆에 앉습니다. 형님, 뭐 생각하세요? 말순이 대답합니다. 옛날 생각.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어. 근데 지나고 보니 그 시간들이 날 만든 거더라.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는 법이야. 희정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도요.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몸을 녹입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립니다. 세상은 하얗게 덮여 새로워 보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처럼. 과거의 상처들, 아픈 기억들,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주는 것처럼.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인생도 이와 같다고.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아파도 시간이 지나면 덮이고 새로워진다고. 희정의 아들들이 찾아옵니다. 이제는 두 아들 모두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도 했습니다. 아이도 하나 태어났습니다. 희정의 손자입니다. 희정은 손자를 안고 옵니다.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밑바닥에서 울던 그때는 상상도 못했다고. 말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봅니다. 희정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자기도 기쁩니다. 손자는 말순을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가족입니다. 말수는 손자에게 용돈을 쥐어줍니다. 손자는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예의 바릅니다. 희정이 잘 키운 것입니다. 말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착하게 자라라고, 할머니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라고. 손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합니다. 말순, 희정의 두 아들, 며느리, 손자. 작지만 따뜻한 가족입니다. 식탁에는 말순이 만든 음식이 가득합니다. 모두들 맛있게 먹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말순은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혼자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족과 함께 있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식사 후 희정이 말합니다. 형님, 오늘 하루만 쉬세요. 제가 다 정리할게요. 말수는 손사래를 칩니다. 괜찮다고, 같이 하자고. 하지만 희정은 고집을 부립니다. 형님은 이제 쉬셔야 해요. 나이도 있으시고 평생 일하셨잖아요. 이제 좀 쉬세요. 말수는 결국 허락합니다. 그래, 오늘은 내가 해봐. 말수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조용합니다. 평화롭습니다. 아래층에서는 희정이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익숙한 소리입니다. 말수는 눈을 감습니다. 피곤합니다. 하지만 편안합니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꿈을 꿉니다. 남편이 나타납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웃고 있습니다. 말순에게 손을 내밉니다. 말순도 손을 잡습니다. 따뜻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말순은 웃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옆에 있어줘서. 꿈에서 시어머니도 나타납니다.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평생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고. 이제야 안다고, 당신이 얼마나 좋은 며느리였는지. 말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이제는 원망하지 않는다고. 시어머니는 웃으며 사라집니다. 평화로운 얼굴로. 꿈에서 깨어납니다. 아침입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수는 일어나 창문을 엽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옵니다. 아래층에서 희정이 부릅니다. 형님, 아침 드세요. 말수는 대답합니다. 알았어, 곧 내려갈게.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80살의 얼굴입니다. 주름투성이지만 평화롭습니다. 눈빛은 또렷하고 미소는 온화합니다. 이것이 말순의 얼굴입니다.
고생 끝에 찾은 평화의 얼굴입니다. 말수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아래층으로 내려갑니다. 희정이 아침을 차려 놓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하지만 정성스럽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지만 편안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의 편안함입니다.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십니다. 희정이 말합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이라도 갈까요? 두 사람은 함께 밖으로 나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말순의 걸음이 느리니 희정이 속도를 맞춥니다. 공원까지 갑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조깅하는 사람,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들. 평범한 일상입니다. 말수는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예전에는 이런 평범함조차 없었으니까. 희정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형님,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인생을 다시 산다면 뭘 바꾸고 싶으세요? 말수는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다시 태어나도 똑같이 살 거야.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날 만들었어. 후회는 없어. 희정은 놀랍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후회가 없으세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후회하면 뭐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중요한 건 지금이야. 희정도 말합니다. 저도 후회는 안 해요. 밑바닥까지 떨어진 건 고통스러웠지만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배웠으니까. 형님을 만난 것도 그때였고 진짜 인생을 배운 것도 그때였어요. 말수는 희정의 손을 잡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잘 살았어. 앞으로도 잘 살자.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습니다. 말없이 앞을 바라봅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바람이 부드럽습니다. 새들이 지저귀입니다. 완벽한 평화입니다. 말수는 눈을 감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이 평화를, 이 행복을.